안녕하십니까. 세리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단원 정보의 바다 단원에서 소단원 2 왜 야생화인가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소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는 달리 세부적인 정보를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설명문을 읽을 때는요, 지난 시간처럼 주요 정보만 파악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세세한 정보, 세부적인 정보까지 파악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설명문을 왜 읽겠어요? 그렇죠. 정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설명문을 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설명문을 읽을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정리하면서 파악하면서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따라서 왜 야생화인가 단원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야생화라는 글을 읽고 세부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로는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네, 두 가지 학습 목표 머리에 넣으시고 이번 시간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왜 야생화인가? 아마도 이 글에서는요, 야생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야생화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던 정보들을 이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왼쪽의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바위팀에서 위태롭게 피어있지만 저 꽃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 위에서 그 나름의 생명을 소중하게 일구고 있는 중이다. 네, 꽃의 그림과 함께 야생화에 대한 호기심, 야생화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는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쁘긴 하지만 그런 풀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해? 라는 물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야생화의 소중함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우리나라는 야생화는 많지만 사람들의 야생화에 대한 관심은 적다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야생화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결국 이 글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될까요? 네, 야생화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야생화가 어떤 꽃인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야생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도 생기게 될 것이다. 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야생화가 어떤 꽃인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걸 미리 예고합니다. 이 글은요, 우리 독자들이 보다 더 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네, 바로 이렇게 소제목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야생화는 뭐래요? 먹을거리래요. 네, 야생화가 우리 실생활에 중요하다, 유용하다. 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대표적인 식물로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둥글레라는 식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식물이 둥글레이다. 자, 이제부터 보다 더 세부적인 둥글레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둥글레는 비교적 야트막한 산자락에서 자란다. 네, 비교적 야트막한 산자락에서 자란다. 자, 뭐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둥글레가 어떤 환경에서 서식하게 되는지, 어디에서 자라는지, 자라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역시 햇볕이 잘 드는 구릉 주변에서 자란대요. 휘어진 줄기 아래로 조롱조롱 매단 꽃을 만난다면 10중 8구 둥글레이다. 자, 역시 그 이유에는 휘어진 줄기 아래로 조롱조롱 매단 꽃이다 라고 하면서 둥글레의 생김새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분이 좋아진다. 비교적 흔한 야생화인 둥글레는 이미 차로 상용화되어 있다. 여러분 둥글레차 들어봤죠? 차로 쓰인다. 그리고 둥글레는 나물로 먹는다. 기름에 볶아 먹는다. 꽃도 먹을 수 있다. 네,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둥글레의 쓰임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차로도 상용화되어 있고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점액질에 진액이 많은 뿌리 줄기는 약으로도 사용을 한대요. 그것을 옥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여서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다. 네. 둥글레의 잎은 나물로 먹고 꽃도 나물로 먹고 뿌리 줄기는 뭘로 사용해요? 약으로 사용하고 둥글레 차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둥글레 차를 마시면 허약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온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력의 증진을 도와준다. 네, 둥글레 차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둥글레 차라는 것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이런 쓰임새로 쓰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둥글레 차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둥글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꽃의 이름이 뭐예요? 휘어진 줄기에 조롱조롱 매단 꽃을 갖고 있는 네, 바로 둥글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둥글레가 어디에서 산다? 비교적 야트막한 산자락에서 자란다. 자라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휘어진 줄기 아래로 조롱조롱 매단 꽃을 만나고 그 모습이 마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다. 네, 생김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 자, 그리고요. 둥글레는 뭘로 쓰인다고요? 네, 차와 나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뿌리 줄기는 약으로도 사용한다. 둥글레의 쓰임새에 대한 정보 전달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둥글레 차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 허약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온몸의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그 효능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소제목 야생화는 먹을거리이다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세부적인 정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야생화는 생태계를 지켜준다. 야생화는 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서 어떤 식물의 예를 들고 있냐면요. 쥐방울 덩굴과 꼬리명주 나비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꼬리명주 나비의 애벌레는 쥐방울 덩굴의 잎만을 먹고 살기 때문에 꼬리명주 나비는 쥐방울 덩굴의 잎에만 알을 낳는다.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공생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나요? 네, 꼬리명주 나비의 너울거리는 모습을 사진기에 담기 위해서 갔는데 만삭의 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명주나비를 발견했다. 왜 알라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까? 누군가가 가죽나무를 모두 잘라버려서 쥐방울 덩굴이 타고 올라갈 나무를 찾지 못해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생태계의 소중한 규칙을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꼬리명주나무는 가뜩이나 예민한 나무인데 쥐방울 덩굴이 자라지 못하면 명주나무도 사라질 것이다. 결국 쥐방울 덩굴을 지켜주는 것, 가죽나무를 지켜주는 것, 야생화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생태계의 보호가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쥐방울 덩굴 이야기에서는요, 특별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쥐방울 덩굴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네, 꼬리명주 나비와 함께 공생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풀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네, 쥐방울 덩굴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다? 꼬리명주 나비와 공생관계에 있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소제목, 야생화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 우리가 야생화를 지켜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한 길을 걷다 오면 이 꽃의 이름 유래가 뭐지? 하는 의문을 품는다. 그런 꽃 중에 하나가 바로 깽깽이 풀이다. 깽깽이 풀, 이름 되게 특이하죠? 이런 깽깽이 풀이란 이름은 특이한 번식 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네, 번식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깽깽이 풀의 열매는 끝이 뿌리처럼 뾰족하고
익으면 안쪽이 벌어지면서 씨를 드러내는데 이 씨 밑부분에 지방덩어리인 엘라이오솜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는데 개미들이 씨를 물고 가서 엘라이오솜만 먹고 버리면 그 자리에서 싹이 트네요. 네. 개미들에 따라서 개미들의 활동 범위만큼 띄엄띄엄 자라게 되고 그 모습이 깽깽이 걸음으로 뛰어간 것 같다라고 해서 깽깽이 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문단에서 우리가 이미 깽깽이 풀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이름 깽깽이 풀. 첫 번째 정보는 뭐예요? 이 깽깽이 풀이 어떻게 번식하는가? 특이한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요. 네, 깽깽이 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깽깽이 풀은 매작과 나무과의 여러 해 자리풀로 깊은 산 중턱 이하의 반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높이는 얼마이다. 이 땅속에 뿌리 줄기 옆으로 자라며 잔뿌리가 많이 달린다. 네, 생김새와 자라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깽깽이 풀의 생김새 그리고 자라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가 보니까요. 깽깽이 풀의 뿌리는 열을 내리거나 염증을 치료할 때 쓰인대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모황련이라고 부르는 약재로 사용이 된대요. 역시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깽깽이 풀이 어디에 쓰이는가? 쓰임새에 대한 내용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소화제나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으로도 쓰이네요. 또 예전에는 노란색 뿌리를 물에 담가 염료로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산자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깽깽이 풀이 이제는 멸종위기 식물 2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캐가서요. 깽깽이 풀의 보존은 우리 아니면 개미밖에 해줄 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미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 생태계를 지켜주는 것은 누구여야 한다? 우리여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의 내용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름의 유래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도 전달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라는 곳, 서식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달해줬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도 있었어요? 지금 뭐에 지정이 되어 있다? 네, 멸종위기 식물 2급에 지정되어 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캐가서요. 자, 이런 깽깽이 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넘어가 봅니다. 마지막 소제목, 야생화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인간들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준 이야기도 있대요. 어떤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네, 울릉산마늘이라는 야생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교통이 좋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태풍이라도 만나게 되면 섬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준비를 꼭꼭 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장아찌 같은 것이 나왔대요. 자신의 경험을 역시 인용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맹이나물이라고 했대요. 말로만 듣던 명이나물을 실제로 보고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숲으로 가보니 온통 울릉산마늘이었다. 알고 보니 이 명이나물이라는 나물의 실체가 뭐였어요? 네, 울릉산마늘이었어요. 자, 울릉도는 외구가 가까워서 물과 식량을 약탈당하곤 했고 쇠한 정책을 실시하기까지 했었는데 울릉도에 도착한 개척민들은 밭농사를 매일 망치기가 일쑤였대요. 울릉도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울릉도의 지형과 울릉도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울릉산마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섬 사람들은 눈 속에서도 파릇하게 돋는 울릉산마늘의 잎을 따다 먹으며 겨우겨우 연명을 했고 네,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던 울릉도에서 명이나물, 즉 울릉산마늘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대요. 그 개척민들의 목숨을 이어줬다 해서 울릉산마늘을 목숨을 의미하는 명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특산물로도 판매되면서 소중한 수입원까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울릉산마늘 어디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예, 울릉도에서 자라는 풀이래요. 이름
울릉 산마늘입니다. 역시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울릉도에서 자란다 라는 거, 자라는 거 생각해 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울릉 산마늘의 또 다른 이름 뭐였어요? 명이나물. 또 다른 이름 명이나물이라는 이름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울릉도 사람들의 삶과 명이나물 간의 관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 명이나물이 지금은 어디에 쓰인다? 나물로 이렇게 장아찌로 만들어져서 특산물로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번 소단원의 소제목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가지 야생화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통해 결국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볼까요? 하나의 생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볼까요? 하나의 생명이 하늘로 내려왔을 때 생명은 그 나름대로 꿈을 지니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도 그렇고 동식물도 그렇고 야생화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야생화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채취와 무관심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야생화들을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안목이 길러질 때 그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온다. 자, 우리는 이제 야생화에 대한 정보를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는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야생화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정보들과 함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네. 야생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야생화의 가치와 효용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하자? 보호하자 라는 주장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